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여야 간의 입법 대결이 예상됩니다. 국회 기재위에선 경기도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고, 문체위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나선 여당과 졸속처리라며 반대한 야당이 충돌했습니다.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민주당 내부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일 예정됐던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고 오는 25일 비전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뉴스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내일로 예정됐던 대선 주자 토론회 전격 취소 배경과 윤석열 예비후보와의 갈등을 둘러싼 당 내홍, 최종 무산된 야권 통합에 대한 수습책과 향후 전략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7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8월 임시국회가 오늘부터 시작됐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중재법과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산적한 현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야당이 반대하는 법안들이 많아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홍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민생 법안들을 정기국회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각오인데, 그중 언론중재법 처리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 법안은 허위 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액은 언론사 매출을 기준으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처리 의지도 강합니다. 이 법안은 수술 과정에서의 의료사고나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을 막기 위해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법안 필요성엔 야당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 내용과 처리 시점 등을 놓고는 여야가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를 공시가격 상위 2% 1주택자에 부과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상위 몇 %로 과세 기준을 설정한 적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인 전기통신사업법도 논란입니다. 인앱결제란 앱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구글이나 애플 등 대형 앱마켓 사업자가 앱 개발사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의 강제 사용을 막기 위한 겁니다. 이 법안은 여당 단독으로 과방위를 통과하고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공정위가 중복 규제를 지적하며 반대하고 있어 처리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이외에 민주당은 퇴직급여 보장법 등 처리해야 할 법안들이 산적한데 야당이 일부 상임위 일정 합의에 소극적이라며 거듭 협조를 촉구했지만, 7개 상임위원장을 야당의 배분키로 한 것은 합의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등 악법이 날치기 통과되는 것은 절대 막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법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반민주적입니다. 독단, 독선, 독주 그 자체입니다. 8월 임시국회 법안 처리를 놓고 곳곳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며 조속한 합의 처리를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도의 국회 특위를 구성해 심도 있게 논의하자고 맞받았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월 임시국회 내 법안 처리를 목표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언론단체와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수정안을 제시하며 합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수정안은 선출직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언론사에 고의 중과실 추정을 하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언론 자유에 대한 것들을 억압하는 법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수용한 거고요. 또 야당에서 주장하는 것들을 수용해서 어떤 접점을 잘 찾아서 이 법의 근본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것이냐.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의 법안은 여전히 강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고 주요 조항이 급조됐다며 특위를 신설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주주의 근간을 선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이 있다면 자기들 주장에 대해서 지금 단계에서라도 여야 간에 국회 안에 특위를 만들어서 언론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이 언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정의당과 4개 언론단체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이 주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 언론사에 유례없는 언론자유 침해의 기록으로 남을 것이라며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오는 25일 본회의 처리를 위해 문체위에서 늦어도 19일까지 의결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개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건조정위는 해당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이 신청하면 여야 동수로 최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해야 합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경기도가 재난지원금을 전 도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오늘 국회 기재위에서는 이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자체가 정부 정책을 보완하는 것이라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추진하는 경기도민 100% 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이 쟁점이 됐습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 정부가 국민 88%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는데 경기도만 도민 모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정책을 지방정부가 보완하는 것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자체 간에 당연히 지금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각 지자체 주민들 사이에도 지금 형평성 문제가 생기고 공론이 분열되고 이런 상황이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건 굉장히 저는 부적절하다. 개별적으로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경제 방역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하고 거기에 부족하거나 보완해야 될 지점이 있으면 지방정부가 자기 형편에 맞게 보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방정부의 역할 아니에요? 기획재정부는 국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결정된 사항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부랑 또 국회 간에 치열하고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고 또 그 결과가 최종적으로 이제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그 결정 내용이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지 않나. 여야는 앞서 국회 2차 추경 심사 과정에서 합의된 국민 88%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지역 가입자가 직장 가입자보다 소득이 높게 측정돼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전 국민 100% 지급을 주장했고 형평성 있는 공평한 선별 기준과 시스템이 마련이 돼 있지 않는데 자꾸 선별을 해서 지급을 한다고 해서 이런 억울한 사례, 억울한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재부가. 국민의힘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선별 지원을 하는 게 옳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아무리 공감해도 이 재난 이전 100%는 보상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한 쓸 수 있는 돈은 어려운 분들한테 드려야죠. 기재부는 지역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이번엔 여야 대선 관련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보훈 인사 논란이 제기된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일부 대권 주자 간 갈등을 빚었던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를 결국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이낙연 후보 측이 마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내정된 것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은 황교익 내정자는 경기관광공사보단 일본관광공사에 맞을 사람이라고 비판하며 불공정 채용, 보훈 인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맛집을 가지고 지금 그 경력을 가지고 들어온 관광공사 사장이 몇 명이나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 캠프 측과 황 내정자 모두 관련 의혹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캠프 측은 황 내정자를 위해 응모 자격을 변경했다.
사적 채용이라는 의혹에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개정된 열린 채용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고, 또 경기관광공사 사장 자리가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요하진 않지만 황 내정자는 관광과 홍보 분야에서 전문성까지 겸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오늘 대선 주자가 4번째 TV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정책을 주제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당내 갈등을 빚어왔던 경선 후보 토론회 개최를 취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고위에서 내일과 25일로 예정됐던 토론회는 열지 않기로 하고 대신 25일 비전 발표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내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당의 통합한 모습을 보여주자라는 당내에서 많은 중재안들도 있고 당내에서 많은 어떤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결정해 주신 거다. 국민의힘은 또 오는 26일 경선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만 선관위원장 인선 문제는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경준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을 선관위원장으로 임명하자고 제시했지만 최고위원들의 반대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홍준표 예비후보는 오늘 비대면으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풍부한 국정 경험과 강력한 리더십으로 정상 국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박병석 국회의장이 어제 현지 시간으로 터키 대통령을 만나 인프라와 방산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동길 기자가 전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회담에서 터키와의 실질 협력 확대를 기대했습니다. 한국 기업이 참여한 차나칼레 대교 건설 등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터키가 제3국 인프라 사업에 공동 참여하자고 제안했고 방산 협력도 강화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에르도안 대통령도 양국이 서로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또 박 의장은 아프가니스탄 카불 항공의 안전을 터키군이 담당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한국 교민의 안전을 위한 긴밀한 협력을 요청했고 최근 터키의 대규모 산불과 수해 피해에 대한 위로의 말도 전했습니다. 회담에 앞서 박 의장은 터키의 국부인 무스타파 케말 아타투르크 초대 대통령의 묘역인 아ны트 카비르를 참배하고 방명록에 한국 터키 양국 간 우호 관계가 더욱 증진되길 바란다는 글귀를 적었습니다. 앞서 박 의장은 터키 현지에서 터키를 공식 방문 중인 알파 콩데 기니 대통령과 단독 면담을 가졌습니다. 콩데 대통령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이뤄졌는데 박 의장은 기니의 풍부한 광물 자원을 언급하며 이 분야의 협력을 기대했고 콩데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기니 진출 확대를 희망했습니다. 기니의 풍부한 지하 자원 그리고 노동력,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한다면 상호 윈윈할 수 있는 경제 협력을 확대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박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오늘은 셰프톤 터키 국회의장과 회동합니다. 박 의장은 이 자리에서 터키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경제 협력을 비롯한 의회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안 규모를 올해보다 8% 이상 확대한 600조 원 수준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에 대해 정부와 막바지 조정 작업을 하고 있다며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확장 재정을 기본 기조로 편성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예산은 558조 원으로 내년 재정 지출 규모가 8% 이상 확대될 경우 내년 예산은 603조 원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대통령의 아바타 같은 사람인데 문 대통령이 모른 척 넘어가려는 건 비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특검을 연장해서라도 반드시 선거 공작과 댓글 공작의 실체적 진실을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한 축소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외에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법사위 기능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비혼 동거, 동성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인 10만 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건강가정기본법이 가족을 해체하고 혼인과 가족 제도를 파괴한다며 소관 상임위에서 개정안 추진을 즉시 중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는 청원서 공개 이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10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해당 청원을 회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김희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그 야권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국민의힘이 원래 이제 내일과 25일 두 차례 대선 주자 간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간 토론회를 이제 주최하기로 했었는데 맞습니다. 일부 주자들의 이제 반발이 있으면서 갈등을 빚어왔었는데 네. 지도부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논의를 했었죠. 네, 정리가 됐나요? 네, 오늘 정리가 됐는데요. 일단 내일 토론회는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25일 토론회는 날짜는 그대로 두고 토론회 대신에 비전 발표회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은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2시간 가까이 논의한 끝에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이 토론회 논란이 사실상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이제 후보 간의 이제 갈등이었는데, 네.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표면상으로는 겉으로 보기에 좀 한 발 물러선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윤 후보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네. 이 김기현 원내대표의 중재 노력이 컸습니다. 지난주에 김 원내대표가 이 대표가 휴가 중인데도 찾아가서 토론회를 비전 발표회로 바꾸자는 중재안을 제안했고 오늘 최고위에서 최종 수용된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수용한 그 배경은 어떻게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야권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 윤 후보의 반발이 컸고요. 또 일부 중진 의원들과 또 최고위원들의 또 반발이 거셌고 또 경준이의 월권 논란도 절차적으로 봤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TV토론에 불리한 윤 후보를 겨냥해서 조기 토론회를 기획했다는 공정성 논란도 이 대표에게 어느 정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원희룡 후보가 오늘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 또 새로운 사실을 밝힌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원 후보는 이 대표로부터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금방 정리된다라고 들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정리된다라는 말의 뜻이 이 두 사람의 갈등이 봉합되는 게 아니라 윤 후보의 지속성이 정리된다라는 뜻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네. 이 원 후보의 말만 들어보면 공정한 대선 경선을 관리해야 할 당대표가 특정 후보를 깎아내리기 위해 절차도 무시하고 조기 TV 토론회를 추진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됩니다. 네, 윤 후보가 금방 정리된다. 이제 요 부분이 두 사람 간의 이제 갈등 봉합이 아니라 네. 윤 후보의 지속성이 정리된다. 그러니까 이제 후보직에서 낙마할 수가 있다. 뭐 그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 대표가 이 발언에 대해서 지금 그 나온 반응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대표는 침묵 모드로 일관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최고위에서도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여러 현안에 대해 바로바로 SNS에 올리던 이 대표였는데 지금 현재 이틀째 아무런 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네. 잠시 후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이제 저희 그 뉴스N에 출연을 해서 네.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도 한번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이제 윤 후보 사이의 갈등이 여전히 이제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이제 선거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다고요. 네, 오늘 최고위에서 오는 26일에 이제 대선 경선을 직접 관리할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 선임을 놓고는 내홍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대표는 현재 경선준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에게 선관위원장을 그대로 이어서 맡길 생각이었는데 네. 내부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준 위원장이 선관위원장까지 맡은 전례가 없고 특히 서 위원장의 동생인 서범수 의원이 이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고 있어서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토론회 취소에 이어 이 선관위원장 인선 논란까지 불거지면 이 대표의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네, 이제 야권에서 이제 공정성 시비 문제가 이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번엔 이제 여권 이제 상황도 한번 살펴보죠. 이재명 이제 후보가 맛 칼럼니스트인 황교익 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한 걸 두고 여기에서도 또 공정성 문제가 일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낙연 후보 측에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는데요. 네. 이 경기도 산하기관의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신경민 상임부위원장은 도청 캠프라 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불공정 채용 비리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직접적인 언급을 자제하고 있고 대신 캠프에서 팩트체크라는 제목으로 논평을 냈는데요. 경기관광공사에 설치된 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황 내정자는 1차 서류, 2차 면접 심사를 거쳤고 모든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며 보은 인사나 사적 임용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근데 이제 황 내정자와 이낙연 캠프 간에 지금 네거티브 공방이 벌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때 아닌 친일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이낙연 캠프 측에서 맛칼럼니스트인 황교익 내정자가 일본 음식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아류라고 비판한 게 많다며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어울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황 내정자는 정치권의 더러운 프레임 씌우기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낙연 후보가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갔다며 이낙연 후보는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맞받았습니다. 이 황 씨를 내정한 이 지사는 이번 인사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손사래를 치며 답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도 이 지사가 네거티브 자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일부러 언급을 피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이런 논란이 계속 커지는 걸 두고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지사가 어떤 내용으로 언제 직접 해명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네, 오늘 그 이슈 분석에서는 야권의 대선 주자 토론회 전격 취소와 그리고 윤석열 정리 논란 그리고 여권의 황교익 논란까지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김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8월 17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은 일본 관광공사 대 일본 총리입니다. 본 경선이 한창인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엔 때 아닌 친일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최근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마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내정된 것을 두고 경선 후보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는 건데요. 이낙연 후보 측에선 황 내정자가 이재명 후보의 형수 욕설 논란을 두둔했던 전력과 연관지어서 보훈 인사라면서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황 내정자의 과거 발언들을 문제 삼으면서 경기관광공사가 아니라 일본 관광공사에나 맞을 사람이라고 꼬집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이 지금까지 해온 여러 가지 것을 보면은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카피를 해온 거다라는 식의 멘트가 너무 많아서요. 이런 인식을 가지고 무슨 관광공사, 특히 경기도 관광공사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맛집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매우 의심이 가는 거죠. 이낙연 캠프의 신경민 상임 부위원장은 황 내정자가 관광 분야 전문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본 음식에 대해서 높이 평가를 하고 우리 음식에 대해선 비하한 발언이 많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의 개인적인 인연 때문에 이런 흠들이 묻혔던 것으로 의심된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서 황 내정자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자신은 이재명 지지자가 아니고 보문을 받을 일도 없다고 밝힌 황 내정자는 오늘 신경민 부위원장의 발언이 전해지자 제게 던진 친일 프레임을 돌려드리겠다면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서 일본 정치인과의 회합에서 일본 정치인의 제복인 연미복을 입고 있는 사진을 본 적이 있다. 이낙연은 일본 총리에 어울린다고 맞받아쳤습니다. 한편 논란이 계속되자 이재명 후보 측에서 논평을 통해서 황교익 씨 내정 관련 모든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고 어떠한 사적인 감정과 주관적인 요소도 일절 개입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캠프 내에서도 내정 철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친일 논란까지 불러온 황교익 내정자 후폭풍. 또 한 번의 명락대전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은 무결점 후보입니다. 이달 말 국민의힘 경선버스 출발을 앞두고 홍준표 의원이 오늘 대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미 당내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밝히며 해서 공식 출사표를 던진 건데요.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출마 선언식에서 홍 의원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서 정상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특히 홍 의원은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 정치 도전에 나선다고 언급해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리고 자신이 야권의 대선 후보가 돼야만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제로 디펙트의 무결점 후보만이 상대의 부당한 술수와 공작의 빌미를 주지 않고 야권 승리를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난 정치활동 내내 저와 가족 모두는 정권과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검증될 일도 없습니다. 검증되고 준비된 홍준표만이 가장 든든한 국민 후보가 될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시절처럼 후보의 능력 부족과 가족 검증 문제로 대선을 2번이나 망쳤던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 이렇게 언급한 홍 의원은 무결점 후보만이 야권의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5선의 국회의원과 당대표, 경남도지사, 그리고 지난 19대 대선 도전을 거치면서 자신은 철저한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될 것이 없는 가장 준비된 후보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 등 가족 관련 논란이 있거나 정치 경험 부족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당내 경쟁자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홍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오는 2024년 총선에서의 개헌과 로스쿨, 의학전문대학원, 국립외교원 제도의 폐지, 그리고 사시, 행시, 외시, 의과대학 부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특유의 직설화법으로 홍그리버드, 홍카콜라, 홍반장, 홍트럼프 등 수많은 별명과 함께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해왔던 홍준표 의원. 무결점 후보라는 자신감이 그의 마지막 정치 도전에서 과연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야당보다 앞서 대선 경선에 돌입한 민주당인데요. 네거티브 자제와 원팀을 약속한 이후에도 캠프 간 신경전과 정책 공약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범여권의 대선 구도도 변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과 관련한 이슈들 오늘은 이동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동학.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민의힘이 청와대 앞에서 긴급 의총을 열었는데요. 이유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나 대응은 어떤 겁니까? 글쎄요, 저희가 이거를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단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거기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 공세라고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미 이제 관련자들이 사법 처리됐고 특히나 이 김경수 지사까지 이 구속이 돼서 최종 판결까지 이제 받아서 들어가게 된 마당인데 이것을 과도하게 대통령과 이제 엮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것이 어쨌든 이 선거 국면에서 여론이 제대로 이 반영되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이 틀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틀에 어떻게 보면 독약을 타는 이런 행위들은 사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에 대한 처벌을 명확하게 받고 그것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선거 국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민의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는 체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그냥 과도한 정치 공세라든가 이런 쪽으로 약간 흐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국민들이 좀 보고 싶어 해야 되는 어떤 미래 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국민들이 평가하는 그 잣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옮겨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따로 반응을 낸다거나 어떤 입장 표명할 것은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정치 지형이 다시 요동치고 있는데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정의당과의 연대나 단일화 가능성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쪽에서도 이제 선수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 쪽에서도 후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서로 각자의 이야기들을 좀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도 정의당 나름대로 정당이기 때문에 집권을 향해 가는 어떤 목표가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후보를 내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최대치로 내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 가면 갈수록 이 저쪽에서도 단일화 국면의 흐름이 있을 것이고 저희 역시도 이제 일종의 힘을 좀 합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흐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지고지순한 순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목소리들을 좀 내고 그것을 국민들의 어떤 이 열망을 정확하게 받아 안을 수 있겠다. 혹은 정치적 이익 혹은 정치적 이익 하는 것은 이제 국민의 어떤 승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들이 서로 보완적으로 합의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단일화라든가 아니면은 정책적 협의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제 그 민주당 안에 의원 20여 명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는데 이 토론 당 차원에서 개최가 가능할까요? 당 차원에서는 제가 볼 때 이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후보들 간의 어떤 공방이고 정책, 대표 정책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던져질 수가 있는 것인데 당이 그러한 정책 공약들을 뒤에서 검증하고 그것들에 대한 토론을 여러 가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대놓고 저희가 어느 한 이 유불리에 이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이 경선 개입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다만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다시피 공론장에서 아주 여러 각도로 토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보들 간에 이것이 아주 깊은 공방으로 들어가도 얼마든지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이 뒤에서 박수 쳐줄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당이 그것을 개입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 주문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민주당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이번 이 캠프의 관계자들하고 한번 논의를 주체를 위해서 당의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오늘 오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일로 예정돼 있던 대선 주자 토론회를 취소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지난주부터 불거졌던 당 내홍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지만 갈등의 불씨는 아직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경선을 앞두고 복잡한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오늘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당대표 경선에 출마하시고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서 이제 사라지시고 만약에 떨어지면 돌아오신다고 했는데 당선됐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사무실이 이제 여기서부터 한 100m 거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올 수 있는데 참 가깝고도 멀었네요, 지금까지. 그동안 이렇게 하차하신 이후로 저희가 3개월 동안 매일같이 자료 화면에 대표님 얼굴을 담았거든요. 그래요? 오늘은 이렇게 실물로 뵙네요. 우리 또 기회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지난주 이제 휴가하셨는데 그 동안에도 이제 이슈들이 많이 나와서 휴가를 또 제대로 휴가를 이렇게 즐기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휴가 기간에 이제 개인 택시 면허 교육 이수를 끝내신 건가요? 휴가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어쨌든 휴가 기간을 거의 한 8, 9일 정도 이제 거쳤는데 그중에 5일, 가운데 5일은 그 낮에는 이제 제가 개인 택시 면허를 이제 살려면은 양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 양수 교육을 5일 과정으로 받았고요. 그래가지고 뭐 주차하기, 뭐 이렇게 돌기, 뭐 이런 거, 정지선에 서기, 뭐 이런 거 다 하면서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습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나중에 개인 택시를 살 수 있는 이제 자격이 생기신 건가요? 그렇죠. 이제 번호판을 이제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저녁 시간대는 이제 경상북도 상주에서 제가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 일대에 뭐 안동, 예천, 김천, 구미 이런 경상북도 북부에 있는 곳들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우리 당원들과 또 소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정치 관련 이슈 질문 드릴게요. 최근 정치권의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예비 후보 간의 이제 갈등으로 언론이 이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경준이 주최 토론회에서도 이제 양측의 신경전으로 이제 비추는 장면들이 뭐 여러 나왔고요. 근데 그 윤석열 후보 측과의 갈등설과 여러 논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랑 윤석열 그 후보는 굉장히 이렇게 여러 경로로 소통합니다. 저희가 직접 만난 경우도 여러 번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메신저를 통해서 전달한 내용도 있고 전달받은 내용도 있고, 제가 상주에 갔을 때도 사실 그 윤석열 총장 측 관계자가 저에게 전언을 하기 위해서 오신 적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윤석열 총장과의 소통에 무리가 없다. 다만 윤석열 총장 주변에 계신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당과의 갈등을 좀 많이 일으키는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뭐 봉사활동이 토론회 이런 일정 같은 것도 경준이가 원래 서병수 위원장 주재하에서 여러 안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시행한 안들인데, 언론 보도 기억나실 수 있겠지만은 이준석이 봉사활동을 만들어가지고 주자들을 뭐 자기 발밑에 두려고 한다라는 어떤 추측성 발언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 뭐 토론회를 개최해가지고 뭐 특정 주자에게 불리함을 주려고 한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에 따른 낭설을 가지고 당대표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입장에서도 불쾌한 것도 있겠지만은 경선 준비위가 굉장히 실망을 이번에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서 네네. 경선 준비위 측과 이 갈등이 있었던 건데, 제가 봉사활동 하나로만도 예를 들자면은, 제가 원래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권 픽업되기 전에 어비 교육봉사단체 장이었거든요. 그래서 교육봉사단체 장 정도 되면요, 교육봉사단체 하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건 일회성 봉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입안할 리도 없고 저는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전후 사정 모르고 그냥 우선 이준석을 때려야 기사가 되기 때문에 좀 그런 어떤 당내 내부 저격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 이런 판단을 좀 합니다. 네네. 그 다음 질문이 이제 오늘 많이 회자된 그런 이제 언론에 나왔던 그 이슈인데, 원희룡 후보가 이준석 대표하고 이제 통화를 한 거는 맞습니까? 거기에서 이제 윤 전 총장은 금방 정리된다, 이 말을 한 것도 사실인가요? 원희룡 지사께서 만약에 자신감이 있으시면은 앞에 주어 윤석열 전 총장이 정리된다 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란 말을 제가 했다고 확실하게 답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상황에서 그때 대화를 제가 그대로 다시 들어봤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은 그 앞에 캠프와의 갈등 상황이 계속 묘사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것이 갈등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언급하는 과정 중에서 곧 그런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니까 갈등 상황을 언급하신 거군요. 그러니까요. 저랑 윤석열, 제가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폐냐면은, 제가 어떻게 정리한다는 겁니까? 후보 하나를. 예, 제가 그럴 능력이 있었으면 제가 무슨 뭐 손가락을 튕기면 후보가 갑자기 정리된다, 이런 능력이 있기라도 한다는 겁니까? 저는 이런 애초에 대선 주자가 정책과 비전으로서 그런 승부를 해서 본인의 지지율을 제고하고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는 당대표로서 항상 긍정적인 눈을 바라보지만은, 이준석 이름 석자가 들어가면 기사가 나더라는 것에 대한 어떤 반복적인 어떤 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좀 내부 공격 같은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주어로서 윤석열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바가 있는지 오히려 제기하신 분이 아마 얘기해 주셔야 될 겁니다. 윤 전 총장이라는 언급을 주어로서 하지 않았고, 정리된다라는 뜻은 갈등 뭐 이런. 자, 제가 그 문장을 그대로 읊어드리면요. 최근에 저쪽에서 입당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최근에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본다 하더라도 이 상황에 대해서 곧 정리될 겁니다. 여론조사라는 거는 최근에 저희가 당내 갈등이 불거지면서 후보의 지지율도 사실 좀 그 상승 국면에서 좀 잦아든 측면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갈등이 서로에게 도움 안 된다는 거 알면은 캠프 쪽에서도 그런 격앙된 분위기가 자제될 것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정리될 것이다라는 얘기지, 제가 윤석열 총장 후보로서 정리한다는 발언을 했을 리도 없고.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방송 10년 하면서 제가 한 번도 징계받은 적이 없는 거의 유일한 종편 패널인데, 예, 제가 전화 통화에서 그런 말 했겠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해명이 된 것 같고요. 근데 궁금한 게 그 원희룡 후보는 왜 흥분해서 이렇게 언론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저는 흥분하실 만한 사정은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희룡 지사께서 저에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번 주 초였는데, 제가 교육받고 있던 과정이었는데,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선관위원장으로
모 인사는 곤란하다라는 발언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니 후보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뭐 원재 사람도 나름의 설명하려고 하셨겠지만은 저는 굉장히 그것을 부적절한 어떤 후보의 발언으로 봤고, 네. 그래서 다소간의 그 대화 속에서 언쟁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저는 뭐 그런 것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밖에 가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원지사께서 오늘 그런 부분을 또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예, 저는 그 해당 언론의 인터뷰 그 보도를 다 보면은 이런저런 뭐 제가 대여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다 했던데, 저는 그것도 그럼 제가 대여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규정 짓고 저한테 물어보는 것 같아가 굉장히 실례이고, 저는 제가 우리 당 지지율이 가장 좋은 상승 곡선을 탈 때는 우리 당이 혁신 가도에 있을 때이기 때문에 저는 혁신 업무에 주력하고, 오히려 그런 영역은 대선 주자들께서 쉽게 낼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는 오히려 토론 배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시험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준비하는 과정에 매진하고 있는 거다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이준석은 대여투쟁에 나설 제가 10년 동안 어비 종편 패널이었다고 다시 강조하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게요. 대여 공격을 참 잘해서 그렇습니다. 예, 대여 공격을 참 잘했기 때문에 야권 패널로 나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지금까지 밥 벌어먹고 산 건데, 제가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거를. 그런데 그거를 꼭 무슨 뭐 이걸 꼭 해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가 되셔서 당을 이끄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까도 경준이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논란의 핵심은 바로 예비후보 토론회입니다. 내일 예정됐던 토론회가 취소가 됐고, 또 다음 주 토론회도 비전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일단 이 경준이가 주최하는 토론회는 월권이라는 일부 반발을 받아들인 걸로 봐도 될까요? 오늘 월권이라는 일부 최고위원의 주장이 있었지만은 그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병수 경준위원장께서도 그 자리에 참석하셔가지고 모 최고위원이 했던 그 월권이라는 주장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강하게 반박하셨고, 최고위원들 중 상당수도 서병수 위원장의 그 의견을 경청하고는 더 이상 월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제가 굳이 말씀드리자면은 한 최고위원 또는 뭐 한 1.5, 그러니까 약간 살짝 한 분 정도가 더 그 의견에 공감하려는 자세를 보였을 뿐, 저는 그 월권 논란은 없었다. 다만 서병수 경준위원장께 그 저희 지도부에서 당의 화합이나 이런 면을 위해 가지고 그런 어떤 일정을 조정하는 문제를 논의한 바는 있습니다. 네네. 그 선관위가 이제 26일에 출범하기로 했잖아요. 네. 말씀하신 서병수 경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으로 이제 맡기는 그 안을 갖고 있는 걸로 전해졌는데, 반대 의견도 최고위를 포함해서 이제 당내에 있는 걸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원희룡 지사가 선관위원장 특정인을 좀 뺐으면 좋겠다고 한 것도 아마 그 서병수 위원장이 아닐까 싶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앞으로 이제 풀어나갈 생각이십니까? 저는 가장 우려스러웠던 것이요. 그 선관위원장이라고 하면 선거 관리라는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그 지명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에게 있고요. 그것을 추인할 권한은 최고위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후보든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가 원지사님을 딱히 지목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이건 사적인 대화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공개 안 했던 것이고, 원지사님이 이렇게 하시기 전까지는 그 다른 후보들 쪽에서도 그 선관위원장에 대해 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는 하실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그런 언급을 하시는 경우에 그 이름이 언급된 인사는 속된 말로 킬됩니다. 예, 그분 제가 봤을 땐 이름 석자만 언급되었으면 참 훌륭한 분인데, 어느 캠프에서 추천한다, 어느 캠프에서 이분은 괜찮다고 한다, 이러는 순간 그분을 어떻게 하마평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는 제가 지금 굉장히 조용하게 이제 이 분위기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선관위원장 풀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당에 그 당대표를 지내신 분이나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 아니면 뭐 고위 관직을 지내신 분, 이렇게 명망가들이 몇 분 안 되시는데, 그 중에 어차피 한 분이 많이 지명을 받으실 거고, 서병수 위원장 포함해서요. 그렇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자꾸 사람 이름 올려놓고 어느 캠프에서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된다더라, 이 사람은 결사 반대고 이 사람 했으면 좋겠다. 제가 솔직히 개인 택시 양수 교육 받으면서 들은 이름만 5명이 넘고요. 네. 캠프의 의사표시라는 부적절한 그런 언급까지 제가 들은 것도 꽤 됩니다. 예, 저는 근데 제가
그때 다 들으면서도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밖에 공개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발 좀 다들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 그리고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특정 후보, 그러니까 홍준표, 유승민 의원 편을 든다라고 비판한 SNS 게시물에 윤 후보가 좋아요를 눌렀다가 취소하는 그런 일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특정 후보를 편들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결국에는 그 윤석열 후보를 제가 딱히 뭔가 페널티를 주거나 이런 점 없는 상황 속에서 윤석열 후보를 싫어한다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누군가를 선호한다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는 지난 전당대회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과거 저와 유승민 의원과 같은 당을 했기 때문에 유승민 미는 논란, 거기다 최근에는 홍준표 미는 논란, 제가 이름 존칭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정작 이 다른 후보들은 제가 윤석열 후보와 치맥 회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윤석열 미기 논란도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 모든 방송사가 생중계할 정도로까지 이목이 집중된 이벤트를 특정 후보를 위해서 그 당 밖에 있는 사람에서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치맥 회동이면은. 네. 거기에 더해가지고 일부 호사가들은 제가 오세훈 시장을 나중에 최종 대선 후보 만들려고 한다는 그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어요. 네. 대선에서 당대표가 뭔가 그런 음흉한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가장 멍청한 행동이 4명의 후보를 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그런 주장인데 어쨌든 저는 그래서 호사가들이 주장한 걸 다 결합하면은 홍준표, 유승민, 윤석열,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등을 제가 밀고 있는 걸로 파악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실제는 특정 후보를 미는 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뭐 넷을 다 미는 건 뭐 이게 다 민다는 개념이 그런 거라면 제가 다 넷을 밀고 있는 거고 더 많은 분들 밀고 있습니다. 저는 네네. 하태경 의원하고 친하고요. 네네. 원지사도 좋아합니다 제가. 네, 이번에 약간 실망했지만. 일단 공정하게 관리하고 계시다는 뜻으로 네. 해석을 하겠습니다. 네. 최근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국민의힘의 상승세가 한풀 뭐 이제 꺾인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윤석열 예비 후보와의 이제 갈등 그리고 지도부 패싱 논란이 이제 그 역할을 했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경선 버스가 출발하면 다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경선 버스라는 제가 이제 관점을 제시했던 것은 경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각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버스라는 것은 그냥 정해진 노선에 정해진 시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질서를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 많은 국민들이 보실 겁니다. 이 질서가 사라지고 난 뒤에 각자 자가용 끌고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지를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다 버스에서 이제 진행했으면 좋겠고 저는 당 지지율이라는 것도요. 제가 당대표 취임했을 때 비해서는 굉장히 양질의 지지율을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젊은 층의 지지율도 지금 확보가 되어서 꺾이지 않고 있고요. 다만 이제 한 2주 전쯤에 그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문에 과대표집 효과가 있어가지고 민주당이 일시적으로 상승하고 저희 당이 하락하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그런 분석은 있습니다만은 지금 오히려 당 지지율은 견고하고 대선 주자들이 아직까지 크게 돋보이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저는 대선 주자들이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 대여 투쟁 메시지 같은 것들도 대이준석 투쟁 메시지보다 더 격렬하게 내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 어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힘과의 통합 노력을 이제 멈추겠다 이제 선언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늘 나온 뉴스가 앞으로 이제 일주일 안에 김동연 예비 후보와 이제 접촉을 하겠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제3지대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막판 후보 단일화 가능성 그 어떻게 생각에 두고 계신 건가요? 저는 지금 속엔 염두에 없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벌어진 뒤에 고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께서 뭐 그런 야권 통합에 대한 의지가 있으시다는 건 알겠으나 그 방식을 본인이 항상 상정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약 출마를 실제로 하신다면 당연히 야권 통합의 파트너가 되겠지만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에 선출된 후보가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제가 앞장서가지고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번 보십시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과의 통합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저희 당에서 지금까지 최고 지도부에서 대표가 행사할 수 있는 가장 큰 권한 중 하나인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제가 지금까지 안 했습니다. 네네. 그 정도로 국민의당을 배려해서 자리를 만들어두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원래 국민의당 측 합당하면 인사를 한 명 제가 배려하려고. 다음 주에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끝까지 기다렸고 마지막까지 제가 끈을 이어가 보려고 합당하겠다는 건지 아니겠다는 건지만이라도 밝혀달라고 했을 때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을 숙고하셔가 노라고 하신 거거든요. 네. 그럼 저도 이제 저희 못했던 것들을 해야죠 이제. 이준석 대표도 이제 그 마음이 이제 떠났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언제까지나 이런 상황 속에 제가 지명직 최고위원도 임명 못 해가지고 지명직 최고위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최고위원회에서 표결할 때 당 대표와 철학이 맞는 최고위원 한 명 있으면요. 생각보다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근데 제가 그거 포기하고 안철수 대표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인데 네네. 좀 그래서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노라고 일찍 말하셨으면 될 걸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안으로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있을 거란 얘기가 들리는데요. 좀 혹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간 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의제 조율은 이루어지고 있고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도 그리고 또 저희 야당 입장에서도 지금 코로나 시국에 풀어가야 될 문제가 산적히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좀 생산적인 어떤 여야정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혹시 문 대통령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이 방역 상황에 대해 가지고 결국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통제식 방역을 고집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확진자 모델 이외의 모델을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저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정쟁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먼저 드릴 겁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오히려 전향적으로 확진자 모델을 벗어난 어떤 방역 체제를 구축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소상공인들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을 다시 재개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야당의 어쨌든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상당히 자신감 있게 하시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 뭐 정책 현안은 쌓여있는 거 엄청 많습니다. 그런 것들 좀 다루고 싶습니다. 네. 저희 이제 뭐 인터뷰 마칠 시간은 됐습니다만 반가운 마음에 3개월 만에 이제 고정 패널에서 복귀를 하셨잖아요. 예, 당 대표로서. 끝으로 뭐 간략하게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제가 전당대회 나가면서 전당대회 마지막까지 저쪽에 앉아가지고 약간 불합리한 이득을 취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상대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때 제가 슬로건으로 내세웠던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당신을 빼놓지 않도록이었거든요. 지금도 그 마음입니다. 저희 야당 입장에서 내일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을 빼놓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맹활약하시는 모습 저희는 묵묵히 잘 지켜보겠습니다. 앞으로의 3개월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그 뉴스앤파워 인터뷰에서는 당내 상황과 대선 전략 등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은 덥고 동쪽 지역은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기습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동해안과 제주 지역엔 최고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